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실천론 오늘 문제풀이 세 번째 시간이죠. 자, 95번 봅니다. 통합적 방법으로 문제 해결 모델, 그러니까 펄만의 문제 해결 모델입니다. 자, 사실 실천 기술론에서 다뤄야 될 내용에 이제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문제 해결 모델은 1957년 펄만에 의해서 개발되어진 통합 이론의 이제 선구자적 모델이죠. 우리 공부하셨었어요. 실천 기술론하고 실천론하고 막 이제 영역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부분적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둘을 이제 잘 이어서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자아심리학, 듀이의 사상, 그러니까 역할이론, 체계이론 등이 생의 기에 기반한다. 그러니까 이론들이 영향을 줬다는 거고요. 펄만의 모델에서는 주로 개인의 사회적 기능에 문제 초점을 뒀고, 콤튼 갤러웨이 모델에서는 개인, 집단, 환경 간의 상호작용 문제에 초점이 확대된다. 우리가 콤튼 갤러웨이 모델도 문제 해결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죠. 문제 해결 모델 또는 육체계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회복사는 클라이언트 협동적 작업 관계 외에 다른 체계 협조, 교섭, 갈등의 관계도 갖고, 미시 중간, 외적 거시 체계, 내체계 모델에서 육체계 모델로 발전해진다. 우리가 4체계 모델, 그러니까 핑커스 미난의 4체계 모델에서 핑커스 미난의 4체계 모델에서 콤튼 갤러웨이 6체계 모델로 발전하는데, 4체계 모델은 미시 중간 외적 거시 체계를 얘기하진 않죠. 그렇죠. 요런 체계를 얘기하는 게 바로 이제 그 브롬펀 브레너의 그 생태 체계 이론에서 이렇게 체계를 구분했던 거지. 우리가 4체계 모델, 핑커스 미난의 4체계 모델에서는 어떤 얘기예요? 우리가 클라이언트 체계, 그 다음에 변화 매개 체계, 표적 체계, 행동 체계를 얘기했고, 나중에 콤튼 갤러웨이 6체계 모델로 가면서 거기에 의뢰 응답 체계와 전문가 체계가 한몫되는 거죠. 전문적 관계 형성 원칙 봅시다. 클라이언트의 감정과 그 감정의 의미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전달하는 사회복지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 이거 공감 능력이라 그러죠. 공감 능력. 자, 이게 공감이에요. 아주 당연한 얘기고요.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97번. 클라이언트와의 전문적 관계에서 우리가 전문적 관계, 다른 말로 원조 관계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 사회복지의 진실성 증진을 위한 노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진실성 증진을 위한 노력.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체험하는 사회복지사의 진실성이에요. 올바른 자기인식, 자신의 감정에 대한 정직성, 타인에 대한 관심과 수용의 내면화, 문제 해결을 위한 클라이언트와의 연합. 이게 진실성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죠. 말과 행동이 일치된다. 자, 이것도 이제 콤튼 갤러웨이가 얘기했던 건데, 우리 진실성, 솔직함이라고도 얘기를 했죠. 그렇죠. 자, 요런 원칙들을 갖고서 어떻게, 요런 노력을 통해서 진실성이 증진된다. 98번. 사회복지사의 자기인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자신의 장점보다 단점을 더 파악해야 된다. 자, 장단점을 다 같이 파악하는 거죠. 왜 단점만 더 잘 파악합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 괴리감에만 빠지겠죠. 자기 학대가 되는 거예요. 개인적 가치관보다 전문적 가치관을 더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 두 가치관을 더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클라이언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자세. 절대로 내가 클라이언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전지전능한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자신의 경험보다 클라이언트의 경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양쪽에 대한 적절한 배분, 안배가 있어야 된다고 배웠고요. 자신의 신념, 태도, 행동, 습관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자기인식의 정의죠. 자신의 신념, 태도, 행동, 습관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자, 사회복지사 클라이언트의 바람직한 관계로 옳은 것은 친밀함에 기반한 온정주의 관계. 자, 온정주의라는 거 앞에서도 잠깐 공부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불쌍히 여기는 거. 자, 온정주의 하면은 불쌍히 여기는 거. 쉽게 얘기하면 이게 수직적 관계의 원형입니다. 뭐냐? 내가 사회복사보다 나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알기 때문에 내가 네 꼭대기 위해서 너를 불쌍히 여기겠어. 이게 이제 온정주의죠. 그렇게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고요. 자, 시간상의 제약이 없는 수용적 관계. 자, 수용적이라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수용한다는 것은 당연히 사회복지 실천의 주요한 원칙 중에 하나지만, 시간상 제약이 없다는 건 또 아니죠. 문제 원인에 대한 책임 규명이 필요한 관계. 자, 문제의 원인에 대한
책임 규명이 필요한 건 이건 법적 관계죠. 법적 관계.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간의 어떤 실천 관계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네가 이런 문제의 원인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 이건 법적 관계에 관한 얘기고요. 정서적 관여를 함에 있어서 조절이 필요한 관계. 그렇죠. 요건 맞는 얘기죠. 정서적 관여를 함에 있어서 조절을 해야만 전문적 관계가 유지됩니다. 자칫하면은 친구 관계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원조 관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정서적 관여에 있어서 어떻게 조절이 필요하고요. 사회복지사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반영되는 쌍방적 관계다. 자,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반영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이 전문적 관계는요. 일방적 관계입니다. 뭐냐면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사회복지사한테 어떻게 반영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욕구를 클라이언트한테 풀어대는 게 아니죠. 아주 상식적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어려운 단어를 집어넣어서 놓으면은 이게 말이 이상해요. 꼭 맞는 것처럼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머리에 원칙을 잘 세워놓으셔야 돼요. 기본 개념을. 100번 전문 원조 관계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 사회복지사 행동은 피어싱을 한 청소년한테 불량스럽게 보인다고 지적한다. 자, 심판적 태도를 하는 거죠. 너 잘못됐어. 그렇죠. 심판적 태도.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받는 거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나 같아도 피어싱 한 놈한테는 그죠? 이 자식 뭐 이런 놈이다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자, 상담 중에 절망감을 표현하는 클라이언트에게 삼가도록 한다. 그렇죠. 절망감을 표현합니다. 이게 바로 뭐죠? 우리 공부하셨던 뭐예요? 우리 개의 수통 비잡이 기억하실 겁니다. 의도적 감정 표현을 하게 만들어줘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삼가도록 했습니다. 그럼 이제 전문적 관계, 즉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간의 라포 관계 형성 안 되겠죠. 입소 중인 10대 미혼모 핸드폰을 보관하여 불필요한 사용을 막는다. 그러니까 자기 결정에 관한 것을 지금 제한하고 있죠. 내가 지금 전화하겠다는데 네가 뭐야 이거야, 그죠? 이혼한 여성 클라이언트와 함께 전 남편의 부도덕한 행동을 비난한다. 비난하는 행동은 일단 나쁩니다. 뭐냐면은 이혼한 여성 클라이언트와 함께 전 남편의 부도덕한 행동을 비난하니까 마치 그 이혼한 여성을 편들어주는 것 같지만 사회복지사는 어떤 경우라도 제3자조차도 어떻게 비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성 문제로 고민하는 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그 자녀들에게 알리지 않는다. 자, 비밀 보장의 원칙이죠. 비밀 누설 금지 또는 비밀 보장의 원칙입니다. 자, 101번 바람직한 원조 관계 형성에 방해가 된 사회복지사 행동은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다 상식적 수준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상식적으로 여러분 접근할 수 있겠죠? 상황에 적절한 옷을 갖추고 있고 클라이언트의 비언어적 행동을 민감하게 관찰하고 클라이언트를 감동시키려고 노력해야 될 사람은 누구죠? 여러분 배우들이죠. 배우들. 영화 배우들은 이제 관객들을 감동시켜야 되는데 사회복지사가 왜 감동을 시켜야 됩니까? 사회복지사는 궁극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사회복지사의 주요 역할이죠. 전문적 관계와 사적 관계 경계를 분명히 해야 되고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을 인지해야 됩니다. 즉 자기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102번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적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사는 관계 전반적 과정에 대해서 전문적 책임을 지고 사회복지사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관계를 유지하고 관계 형성을 주도하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자, 다분히 사회복지사가 관계 형성을 주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관계 형성, 즉 어떤 관계? 라포 관계죠. 좋은 관계. 라포 관계 형성에 있어서는 누가 주도해야 된다? 사회복지사가 주도해야 된다. 초기 관계는 다음 단계로의 진행에 영향을 준다. 당연한 거고요. 즉 초기 단계 때 좋은 라포가 형성되면 다음 단계 때도 어떻게 좋은 라포가 형성될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라포 형성에 지장을 주는 거고요. 관계는 시간적 제한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 전문적 관계는 시간 제한적, 즉 계약적 관계라는 사실 우리 알고 계세요. 103번 다음은 무엇에 관한 행동 지침인가? 희망을 갖게 하고 용기를 준다. 저항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이해한다. 지금까지 견뎌온 것을 격려해주고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도록 유도한다. 타기 간에 의뢰할 때 문제 해결을 위한 감정이입, 수혜 여부 판단을 위한 문제 확인, 변화 상태 유지를 위한 사후 관리, 비자발적 클라이언트를 동기화라는 건 뭐예요?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 프로그램, 즉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제공되어지는 프로그램 또는 변화매개 체계에 의해서 제공되어지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만드는 것을 동기화한다는 거죠. 이게 동기화 관련된 내용들이죠. 어려운 문제 아니죠. 자, 104번 10대 미혼모 상담 시 사회복지사가 고려해야 될 전문적 관계 요소를 모두 고른 것은 자,
10대 미혼모를 상담하려면은 자, 권위, 권한 있어야 됩니다. 10대 미혼모. 헌신과 의무도 있으셔야 되고 타인에 대한 관심, 진실성을 전부 다 답이 되겠죠. 사실 10대 미혼모 상담이라는 말 빼놓고 그냥 전문적 관계 요소를 모두 고른 것 해도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전문적 관계 하면 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된다. 105번. 전문적 원조관계 기본 요소인 사회복사의 문화적 민감성 내용으로 옳은 것 됐습니다. 자, 문화적 다양성과 유사성을 인지하고 선호나 옳고 그름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문화적 민감성이다. 다시 문화적 다양성과 유사성을 인지하고 거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선호나 옳고 그름의 가치를 부여합니다. 선호나 옳고 그름의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이 문화적 민감성으로 보기는 그래요. 그렇죠. 뭐가 어떤 문화가 옳은 거야, 어떤 문화는 나쁜 거야, 이렇게 재단을 해서는 안 되겠죠. 자, 자신의 문화에 중심을 두면서 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다. 자신의 문화에 중심을 두면서 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의사소통하는 것. 우리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시간에 이런 것을 문화 상대주의라고 공부를 하셨었어요. 그죠? 내 문화도 중심으로 두고, 그래서 타 문화도 어떻게 존중할 것은 존중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출신국과 피부색 간에 존재하는 권력적 위계관계를 무시한다. 자신의 문화에 대한 인식에 기초해서 다문화 배경 클라이언트의 상황을 규정한다. 자, 문화적 민감성에 관한 내용이에요. 다문화 생활 경험과 가치에 맞는 개입 전략을 개발한다. 이게 문화적 민감성이죠. 문화적 민감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네 문화, 내 문화가 틀리다. 즉, 저 사람의 문화가 틀리다라는 사실을 먼저 인지를 하고, 그렇죠. 사회복사는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적절한 수준의 개입 방법을 찾는 거예요. 이 문화적 민감성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한 국가적으로 본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지리적으로 호남의 문화, 영남의 문화 다 틀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걸 넘어서서 요새는 다문화주의라는 것들이 등장하죠. 이것이 사회복직의 아주 중요한 이슈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복사가 이런 문화적 민감성, 즉 상대방 클라이언트의 문화를 인식하려고 하는, 민감하게 인지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으면은 제대로 된 사회복지 실천을 할 수 없다는 거죠. 106번. 다음 중 라포를 형성하는 기술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라포, 좋은 관계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클라이언트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전달하고, 즉 수용받고 있다는 사실을 클라이언트가 알게끔 해야 돼요. 부정적인 감정이 표출이 도움되지 않는 사실을 인식시켜. 뭔 소리야? 부정적인 감정도 표출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것을 뭐라, 의도적 감정 표현이라고 우리 공부하셨었습니다. 진실성을 가지고 클라이언트 대해야 되고요. 클라이언트가 침묵하는 경우 즉시 이유를 묻습니다. 침묵은 일종의 저항의 방법이라고 했는데 클라이언트가 침묵할 때는 어떻게 하라 했어요? 기다리는 게 답이라 그랬죠? 침묵 시에는 어떻게? 기다려주는 게 답입니다. 자, 107번. 다음 사례에서 사회복지사가 고수해야 될 전문적 관계 원칙을 모두 고른 것 했습니다. 반항적인 클라이언트와 반항적인 행동과 거친 말을 일삼는 비행 청소년 P양은 사회복사를 찾아와 성폭력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 자살하고 싶다고 말했다. P양은 이 모든 일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 달라고 부탁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자, 반항적인 행동과 거친 말을 하는 이 비행 청소년 P양을 사회복사는 수용해야 되고 또 비심판적인 태도 해야 되고 개별화, 즉 해당 욕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밀 보장하는 날에 어떻게 돼요? 사실 이 문제는 비밀 보장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문제로 내기 위해서 이제 낸 문제예요. 여기서 비밀 보장하면 자살을 하겠죠.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하신 로렌버그하고 돌도프의 상황윤리, 즉 윤리적 우선순위 결정에서 생명보호 원칙에도 위배가 되는 거죠. 비밀 보장, 즉 사생활 보장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예, 생명보호,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걸 방관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 잘 읽어봐야 돼요. 비밀 보장도 사실 전문적 관계의 원칙이긴 하지만,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는 하면은 안 되겠죠. 자, 108번. 관계 기본 원칙과 그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비에스텍 얘기하는 건데, 개별화, 동성애 집단에 대한 편견과 선입관에서 벗어나야 된다. 자, 의도적 감정,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을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수용, 클라이언트의 약물 중독 태도나 행동을 허용한다. 자, 이건 잘못된 거죠. 수용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칫하면 방관이 되어지고 방관에 의해서 클라이언트는 방종할 수 있죠. 방종과 자유는 틀리다 그랬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수용을 통해서 클라이언트는 자유를 획득할 수 있는데 그것이 자율해야 됩니다. 즉 자유라는 것의 근원을 잘 따져보면 법적, 제도적 문제가 없는 자유의 누림이에요. 근데 방종이라는 것은 그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서 마음대로 날뛰는 게 방종이죠. 지금 보면 약물 중독이라는 건 법으로 금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수용하는 날에는 법을 어기게 만드는 거죠. 방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걸 못하게 만들어야 되고, 또는 약물 중독이 됐다. 그래서 뭐 대마초나 뭐 그다음에 환각성 약품을 몰래 복용을 하고 있다면 신고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불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이걸 비밀 보장하시고 이걸 수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통제된 정서적 관여, 학대 부모를 비난하는 클라이언트의 감정이 과도되지 않도록 반응하고, 맞죠? 자, 비심판적 태도, 가족과의 동반 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클라이언트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거 비난하면 안 됩니다. 그럼 또 자살하려고 할 거예요. 자, 비에스텍. 자, 제시한 관계의 기본 원칙과 설명 옳게 연결된 것은 개별화, 편견이나 고정관념 없이 클라이언트 개인의 경험을 존중하는 것이다. 자, 비심판적 태도. 문제의 원인과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비심판적 태도죠. 옳게 연결된 것은, 잠깐만요. 자기결정권, 클라이언트의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클라이언트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의도적 감정 표현, 사회복지사 자신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통제된 정서적 관여, 내적 통찰을 위해서 클라이언트 자신의 감정 표현을 억제하도록 돕는 것이다. 자, 답이 여기 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개별화, 편견이나 고정관념 없이 클라이언트 개인의 경험을 존중해 주는 것. 비심판적 태도, 문제의 원인과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게 틀렸네요. 객관적이 아니고 사회복지사의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과 상황을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욕을 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심판을 하는 거죠. 그게 심판적 태도인데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게 비심판적 태도죠. 참 어렵게 나왔네요, 문제. 클라이언트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클라이언트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걸 자기결정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자기결정이 자칫하면 앞에서 얘기 나온 것처럼 나 자살할게요. 그 자기결정권 존중해줘서 너 죽어라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의도적 감정 표현,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자, 의도적 감정 표현은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도록 사회복지사가 관련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죠. 통제된 정서적 관여는 내적 통찰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자신의 감정 표현을 억제하도록 돕는 것이다. 자, 이것은 내적 통찰을 위해서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감정 표현을 억제하도록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주체가 지금 바뀐 거예요, 지금. 자, 자칫하면 아주 조금만 잘못하면 틀릴 수 있게 단어를 갖고 장난을 친 아주 지저분한 문제 중에 하나죠. 왜 이렇게 문제 낼까요?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사회복지사가 실무에서 사회복지사로서의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학습과 그런 문제들이 좀 출제되면 좋은데 이거는 말을 갖고 꼬기, 조금만 실수하면 틀리는 것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런 문제 이게 좋은 문제가 아닌데 그죠? 그냥 틀리게끔 하는데 목적을 둔 그런 문제를 자꾸 기출을 하시는데 자 봅시다. 110번 비에스텍이 제시했던 의도적 감정 표현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클라이언트의 가치관이나 특성을 심판하거나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비심판적 태도고요.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돕는 것, 자기결정권 존중이죠. 클라이언트의 감정의 민감성과 이해로 반응하는 것, 그렇죠. 이것은 바로 뭐예요? 이것은 바로 뭐예요? 의도적 감정 표현이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의도적 감정 표현을 했었을 때, 그렇죠? 했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민감성과 이해로 반응해 줍니다. 그럼 감정 표현을 더 잘하겠죠.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비난받게 될지 모르는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돕는 거 맞죠? 이것도 의도적 잠깐만요. 민감성과 죄송합니다. 이건 수용입니다. 수용. 죄송해요. 민감성과 이해로 반응하는 건 수용입니다. 자,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비난받게 될지 모르는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게 이게 의도적 감정 표현이죠.
그런데 개별적인 욕구를 지닌 존재로 이해하는 건 개별화에 관한 얘기죠. 실천관계의 기본 원칙과 그 이해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수용. 학교 폭력 가해자의 행동에 대해서 그 상황과 감정을 이해해 준다. 자의결정, 학생의 자태결정을 존중한다. 개별화, 따돌림 방지를 위해서 다문화 가정 학생의 사고방식과 생활 유형을 개별적으로 존중한다. 따돌림 방지를 위해서 다문화 가정 학생의 사고방식과 생활 유형을 개별적으로 존중한다. 자, 이게 개별할까? 통제된 정서적 관여. 피학생이 분노와 공포감을 민감하게 이해하고 적절하게 반응한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110번에 보기 3번이 죄송합니다. 이게 수용이 아니고 통제된 정서적 관여예요. 제가 잠깐 헷갈렸습니다. 3번이 통제된 정서적 관여고요. 4번이 111번에 4번이 적절하게 반응한다. 맞고요. 비밀 보장, 학생의 뜻에 따라 부모의 이혼 사실을 교사에게 알리지 않는다. 맞고요. 개별화, 개별화라는 개념이 여러분 뭐죠?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처우 또는 다름을 닫고 싶어해요. 다름을 받고 싶어합니다. 나는 저 사람한테 다른 모습으로 인정받고 싶고 다른 처우를 받고 싶어하는 게 개별화죠. 그래서 따돌림 방지를 위해서 다문화 가정 학생의 사고방식과 생활 유형을 개별적으로 존중한다. 따돌림 방지를 위해서 이 111번은 상당히 애매한 문제네요. 그죠? 따돌림 방지를 위해서 다문화 가정 학생의 사고방식과 생활 유형을 개별적으로 존중해 준다. 이게 답이 3번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데요. 이런 거는 좀 보지 마십시오. 좀 굉장히 난해한 문제입니다. 자, 면접으로 바로 가죠. 112번. 사회복사는 면접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자기 효율성을 강화하였다. 사회복사가 실시한 면접 형태는 자, 우리 제스트로라고 하는 학자가 1996년에 면접의 유형을 세 가지로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죠, 여러분? 자료 수집 면접, 두 번째가 사정 면접, 세 번째 치료 면접이었었죠. 자, 보면은 클라이언트의 자신감 향상시키고 자기 효율성 강화시켰대요. 그렇죠. 그럼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나아졌다는 거죠. 면접을 통해서 치료행위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료적 면접이죠. 뭐 관찰 면접, 진단 면접, 사회조사 면접 이런 거 배운 적 없죠, 우리. 그렇죠? 113번 면접의 유형 중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자존감 향상, 그렇죠? 그래서 심적 지지를 제공했다. 그 치료 면접에 해당하겠죠. 시험 문제 나올 때 면접, 인터뷰, 면담 똑같은 용어로 등장을 합니다. 면접의 구조적 조건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클라이언트 거리는 가까울수록 효과적이다. 그렇지 않고 적당하죠. 보통 책상 하나 놓은 사이 이렇게 마주 앉는 게 좋지 가까울수록 얼굴 맞대고 있으면은 그건 뽀뽀할 자세가 되는 거죠. 예. 물리적인 환경이 열악한 경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밖에 준비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해 줘야 되죠. 클라이언트 특성이나 사정에 따라 면접 장소는 유동적으로 정하고 클라이언트 주의 집중 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에 따라 면접 시간을 조절해야 되고 클라이언트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편안한 의자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자, 면접 진행 시 사회복사의 과업이 아닌 것 했습니다. 안정된 면접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효과적인 개입을 위한 면접의 구성,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통한 면접의 촉진, 클라이언트 요청에 대한 무조건적 수용. 자,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에 대한 적절한 논의 진행. 자, 면접 진행 시 사회복사의 과업이 아닌 거. 안정된 면접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고 효과적인 개입을 위한 면접의 구성이 있어야 되고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위한 면접의 촉진이 있어야 되고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대한 무조건적 수용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4번. 그렇죠? 예.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논의를 진행해야 되죠. 4번이고 이런 거는 뭐 쉬운 문제죠. 이게 답이 5번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4번으로 고쳐 놓으십시오. 116번. 사회복지 실천에서 면접의 특성을 모두 고른 것 했습니다. 개인 목적에 따라 의사소통 내용이 제한된다. 필요에 따라 여러 장소에서 수행될 수 있다. 기관의 상황적 특성과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특정한 역할 관계가 있죠. 그렇죠. 사회복지사의 역할, 클라이언트 역할로 나눠지고. 자, 117번 봅니다. 면접에서 질문 유형의 예로서 옳지 않은 것은 개방형 질문. 우리 개방형 질문, 폐쇄형 질문 뭔지 아시죠? 어제 아드님이 방문했을 때 무슨 일 있었나요? 폐쇄형 질문. 어르신은 현재 혼자 살고 계세요? 그럼 예, 아니오로밖에 대답 못하죠. 복합형 질문. 폭력을 당하신 부인은 어디였고 그때 옆에서 누가 계셨나요?
유도형 질문. 아드님과 평소에 관계가 좋지 않으셨죠? 그럼 이제 좋지 않았다라고밖에 대답을 못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오늘 무슨 얘기로 시작할까요? 자, 오늘 무슨 얘기로 시작할까요? 이건 구조화되어져 있는 질문은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무슨 얘기로 시작할까요? 보통 이것은 면접의 초기에, 그렇죠, 면접 개시 시에 사용하는 질문 유형이죠. 118번. 면접 과정에서 바람직한 질문은 그 친구를 따돌리고 싶은 생각이 애초부터 마음속에서 서서히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이게 유도형 질문이죠, 이게. 예. 아들이 집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방해 가던 이유가 뭐죠? 이건 비난형 질문이죠. 예, 비난형 질문. 자, 지난 세월 동안 남편의 폭력에 어떻게 대처해 오셨죠? 이런 식으로 개방형 질문, 아주 좋은 질문이죠. 다른 약속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훈련에 빠진 것은 그냥 귀찮았기 때문인가요? 그렇죠. 의사는 뭐라고 그러던가요? 아이들을 왜 때렸으면 그때 누가 같이 있었지? 이걸 폭탄형 질문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자, 이런 것들 시험 문제 나오면 공부 안 했어도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고요. 119번. 다음 질문 중 폐쇄형 질문에 해당하는 것은 결혼하셨습니까? 예, 결혼하셨습니까? 그러면 예, 아니오로밖에 대답 못하죠. 무엇이 가장 힘드셨습니까? 남편의 성격은 어떠신가요? 지난 일주일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무슨 일로 남편과 다투셨나? 이거 전부 다 개방형 질문에 해당하죠. 120번. 면접 과정에서의 질문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부인은 남편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그 민감한 상황에서 왜 그런 말을 하셨죠? 일종의 비난형 질문이 돼버리죠. 이번처럼 갈등이 심각한 적은 몇 번 정도 되나요? 그렇죠. 좋죠. 그때 아내 반응은 어땠나요? 죄책감이 들지는 않았나요? 폭탄형 질문입니다. 바람직하지 못하죠. 자, 121번. 면담 기술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초점 제공 기술. 클라이언트 행동 저변의 단서를 발견하고 결정적 요인을 찾도록 돕는 거. 우리 초점 제공, 우리 포커싱 기술이란 건 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화제가 다른 쪽으로 흘러갈 때 그 화제를 원위치화 시키는 거. 즉 면접의 주요 주제에 맞게끔 화제를 원위치화 시키는 것을 초점 제공 기술이라고 하죠. 포커싱 기술. 표현 촉진 기술. 자, 클라이언트의 정보 노출을 위해서 말을 계속하도록 하는 기술. 직면. 클라이언트의 사고, 감정, 행동의 모순을 깨닫게 하는 거. 경청. 클라이언트의 감정과 사고가 어떤 것인지 이해하며 파악하고 듣는 거. 잘 들어주는 거죠. 관찰. 클라이언트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 자, 122번. 사회복사의 자기 노출 시 적절하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기 노출의 내용과 감정이 일치해야 되고, 지나치게 솔직한 자기 노출은 자제해야 되고, 자기 노출은 비윤리적임으로 피해야 된다. 그건 아니고 일정 부분의 자기 노출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의 반응에 따라서 자기 노출의 양과 형태를 조절해야 되고, 자기 노출의 긍정적 면과 부정적 면을 균형 있게 사용해야 되고. 자, 123번. 면접 중 침묵을 다루는 사회복지사의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 침묵하는 이유를 파악한다. 자, 제일 중요한 거 침묵을 기다리죠. 침묵이라고 하는 거 일종의 저항 유형이라고 했는데, 그럼 기다려줘야 되고요. 침묵의 이유를 알 때까지 계속 질문한다. 요렇게 되면 어떻게? 예, 라포 관계 깨지는 겁니다. 침묵은 저항의 유형이다. 여기 나왔고요. 침묵이 계속되면 면접을 중단할 수 있다. 그렇죠. 자, 124번. 양가 감정.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는 내가 이 사회복지사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 변화를 얻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도 있는 반면에 이거 한다고 변화 되겠어? 그냥 하지 말지. 이 두 가지 감정이 공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변화를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마음이 공존한다. 클라이언트의 양가 감정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 맞죠? 그렇죠. 모두 고른 것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 니은이 맞네요. 클라이언트의 양가 감정을 수용하면 클라이언트의 저항감이 강화된다. 양가 감정은 수용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인지상정의 현상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클라이언트의 저항감이 강화되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저항감이 어떻게 완화되죠. 양가 감정은 초기 접촉 단계가 아닌 중간 단계에서부터 다뤄지는 것이 아니라 초기 접촉 단계에서부터 계속해서 다뤄줘야 되죠. 자, 수강 명령을 받은 비자발적 클라이언트를 원조 과정에 참여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비자발적인 클라이언트예요. 그러니까 수강 명령, 보통은 어떤 수강 명령에 이제 성폭력 또는 가정폭력 이렇게 당하신 분들한테 이제 성폭력 관련해서 어떤 교육을 받아라 이렇게 법원에서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럼 안 받을 수가 없이 강제로 끌려 나온 거죠. 자, 보면은 희망을 갖게 하고 용기를 준다. 수강 명령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저항을 인정한다.
부정적인 감정의 표출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자,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되겠죠. 부정적인 감정 표출이 당연한 현상이라는 사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회복사는 수강명의 당위성을 사실적으로 알려주고, 다른 노력이 실패한 경우에 거래 전략, 거래라는 건 뭔지 아시죠? 내가 너한테 뭔가를 줄 테니까 너는 날 따라와라야. 그러니까 수강명령에 너무 비협조적으로 나서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요번에 이 성폭력 관련, 이 성폭력 예방 관련 이 프로그램을 TV 영상 프로그램을 졸지 않고 1시간 청취를 하시면 30분 동안 휴식 시간을 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면 그 거래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126번 원치 않는 상담을 받게 된, 이것도 이제 비자발적인 클라이언트죠. 학생에 대한 사회복사의 접근으로 적절한 것은, 자, 따뜻하지만 단호하게 상담을 받고 싶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구나. 그래도 하고 싶은 대로만 할 수는 없지. 앞에는 참 좋았어요. 상담 받고 싶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근데 하고 싶은 대로만 할 수 없으니까 넌 해야 돼. 이러면 삐지겠죠. 미소를 살짝 지으면서 상담 받고 싶지 않다더니 그래도 지금처럼 지내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 마치 조롱하는 것처럼 들려줄 수 있겠죠. 불쾌한 표정으로 이 상황에서 상담에 무슨 소용이 있겠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애정어린 표정으로 상담받으러 오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혹시 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아주 동기화시킬 수 있는 매우 좋은 표현이죠. 이런 걸 틀리면 사회복지사 자격이 없으신 겁니다. 사실 이런 문제 틀리면. 지금 마음이 뜨끔하신 분들 계세요. 자, 놀란 표정 지으면 오기 싫다더니 어떻게 왔니? 그렇죠. 자, 127번 비자발적인 클라이언트에 대한 개입 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클라이언트의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비언어적인 단서들을 찾고 클라이언트의 저항을 고려하여 대응이나 직면은 자제하고. 그렇죠. 이 자칫하면 이 직면이 라포 관계를 깨뜨릴 수 있다 그랬었어요. 쓰긴 써야 되는데 자주 써서는 안 되는 게 이 직면 기술입니다. 양가 감정 인식하도록 클라이언트에게 성찰의 기회를 주고, 사회복사 개인의 경험을 노출할 때 역전이 주의해야 된다. 자, 답이 다 맞고요. 128번 클라이언트가 과거의 타인과의 관계에서 경험했던 소망이나 두려움 등을 사회복사하게 보이는 것을 전이현상이라 그랬죠.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에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거꾸로 사회복사가 클라이언트한테 이런 감정 표현하면 그걸 역전이라고 했었었죠. 자, 129번 면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됐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상반된 이야기를 하더라도 관계 형성을 위해서 그대로 진행한다. 자, 상반된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직면 기술을 써야 되죠, 이때. 그렇죠. 그러니까 상반된 이야기하면 잘못됐잖아요 하고서 직면 기술 써야 됩니다, 이때는. 초기 면접에서 클라이언트가 불안해하면 안심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맞죠? 사회복사는 클라이언트 호기심에서 초점을 맞춰서 면접을 진행해서는 안 되겠죠. 문제 해결, 욕구 충족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사회복사의 관심을 끌기 위한 질문은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므로 계속 응대한다. 자, 사회복사의 관심을 끌기 위한 질문, 클라이언트가 그렇게 해요. 그것을 계속 응대를 했다가는 이것은 서로 말장난하다 끝납니다. 즉 맥락과 목적이 있는 면접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위배가 되죠. 클라이언트가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시간에 관계없이 들어준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시간 제한적인 겁니다. 면접은. 그래서 계약을 한다 그랬죠. 130번 사회복지 면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사에 관한 사적인 질문은 가능한 한 간결하게 답하고 초점을 다시 클라이언트에게로 돌린다. 바로 포커싱 기술 얘기하는 거죠. 초점화 기술이에요. 클라이언트의 신뢰 관계가 충분히 형성된 데에는 해석 기술을 활용한다. 맞죠? 클라이언트의 표현이 모호할 때는 오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구체적 표현을 요청하고, 클라이언트가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하는 경우 폐쇄형 질문만을 사용해서 초점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 클라이언트가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하는 것들, 그러니까 문제 해결과 관련된 이 진술 같은 경우에는 말을 많이 하도록 내비두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초점화 기술을 써야 되는 거죠. 자,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어떤 말인지 그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거기에 대응을 하셔야 되고, 클라이언트의 비언어적 표현을 관찰할 때는 신중해야 된다. 자, 실천 과정입니다. 131번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 됐습니다. 클라이언트와 서비스 계약을 한다, 생태도를 그린다, 사회기술 훈련 서비스를 제공했다, 사업평가한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우리 일반적인 실천 과정 어떻게 돼요? 첫 번째가 클라이언트가 왔습니다. 그럼 클라이언트 데리고서 뭐 하죠? 인테이크 하죠. 그 초기 접수를 합니다. 접수 사정을 하죠.
그 사정을 한 다음에 우리 기관에서 받아들일 수 있어라고 한다면 이제 그때부터 자료 수집하고 사정을 하고 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서비스 실행 즉 서비스를 제공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사후 관리 평가 죄송합니다. 종결하고 평가하고 사후 관리하는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했었었죠. 여기를 보면은 초기 생태도를 그린다라고 하는 것이 자료 수집을 하는 것 또는 사정 단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죠? 자료 수집이나 또는 사정 단계에 해당하죠. 니은.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서 계획을 세운다는 얘기는 없는데 그 다음에 계약을 했죠. 계약을 하고 서비스 계약 실시하고 그 다음에 기술훈련 제공 즉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후 평가를 한 거예요. 사후 평가. 자, 좀 난해한 것 같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복지 실천 과정을 그러니까 현실적인 부분에다 잘 접목을 시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요. 132번. 실천 과정에서 사회복지사가 수행해야 될 과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정 단계, 클리언트의 자원과 능력을 평가한다. 계획의 장단기 목표를 합의하고 접수, 목표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자, 목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계획 단계에서 할 일이죠. 계획 단계에서 목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그걸 가지고서 계약을 한다 그랬었잖아요. 이건 계획입니다. 계획. 자료 수집 단계,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종결 단계, 변화된 결과를 확인한다. 133번. 사회복지 실천 과정 중 접수 단계의 주요 과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보면 클라이언트에게 기관의 서비스와 원조 과정에 대한 안내를 한다. 클라이언트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문제와 관련된 요건과 뭔지를 파악하고 클라이언트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결정한다. 사실 이 접수 단계, 즉 인테이크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업무가 이 보기 3번에 있는 거죠. 우리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클라이언트의 요구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초기 면접지, 정보 제공 동의서, 심리검사 등의 관련 소식을 작성한다. 이것은 자료 수집, 그 다음에 사정 단계에서 할 일이죠. 자격 요건, 이용 절차, 비용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준다. 134번. 자, 접수 시 상담 내용. 자, 인테이크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저희 기관을 어떻게 알고 오셨죠? 예, 지난 한 주간 변화가 좀 있었나? 이건 이제 개입 과정 중에서의 질문이 되겠죠. 함께 사는 가족은 몇 분이신가요? 이것도 맞고요. 그동안 저희 사회복지사가 도움이 됐나요? 이건 이제 종결을 하면서 물어야 될 질문이 될 거고요. 135번.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접수 단계의 과제를 적절하지 않는 것은 원조 관계를 수립한다. 개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서비스 개입 계획을 세울 때 하는 일이죠. 클라이언트를 동기화시키고 클라이언트의 문제 확인, 클라이언트 저항감에서 다 기억하세요. 136번.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접수 단계 과업이 아닌 것은 풀 수 있습니다. 자, 137번. 다른 기관을 의뢰하는 경우에 지켜야 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의뢰 언제 한다 그랬어요? 이제 접수 때 주로 많이 했었죠. 종결 때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접수 때는 우리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판단됐었을 때 했었고 종결 때는 더 이상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이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고 판단했었을 때 종결 때 의뢰를 했었었죠. 자, 보면은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이 될 만한 곳을 추천한다. 의뢰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준비 상태를 확인한다. 의뢰될 기관의 사회복지사가 사용할 상담 기법 알려주는 이런 건 아니죠. 그렇죠. 지역사회의 자원에 대한 정보를 클라이언트가 공유하고 의뢰된 후 필요한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와 접촉할 수 있음을 고지해 준다. 138번. 다음 사례에 대한 개입으로 의뢰에 관한 설명. 자, 볼게요. 10년 전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70세 재가 노인이 사회복지관을 찾아왔다. 5년 전 부인과 사별로 혼자 생활하다가 최근 건강과 경제 상황이 악화되어서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고자 했어요. 이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의뢰하시겠어요? 자, 후원자를 연결한다. 자, 밑반찬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정봉사원 파견 서비스를 제공한다. 동의하에 장기요양기관에 입소시킨다. 이런 게 의뢰죠. 의뢰라는 건 타 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아니고 타 기관에다가 쉽게 하면 보내는 거죠. 예를 들어 후원자를 연결하고 밑반찬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봉사원 파견 서비스 제공하고 자원봉사자 모집하고 이런 행위들은 뭐죠? 이건 개입이에요. 개입. 의뢰가 아니죠. 우리 기관, 우리 조직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입에 해당하는 거죠. 139번. 지역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는 심각한 정서장애를 보이는 아동을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로 의뢰하려고 한다. 아동과 어머니에게 이를 의뢰하는 사회복지사에 설명하는 사회복지사의 접근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로 의뢰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다른 기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서 클라이언트가 선택하도록 한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로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자, 이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큰 법이에요. 그죠? 이러면 안 되겠죠. 의뢰로 인해서 클라이언트에게 버림받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배려한다. 자, 자료 수집에 포함되는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문제에 관한 정보, 원가족 관계, 클라이언트 기능, 클라이언트 한계 다 되고요. 자료 수집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료 수집은 실전의 전 과정에 걸쳐 이루어지는 지속적 과정, 접수 단계에서 자료 수집은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기관의 서비스 간 부합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도면 충분하다. 클라이언트 사회복사의 상호작용 유형은 클라이언트와 제3자의 상호작용 유형을 짐작할 수 있게 하고, 클라이언트의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언어적 표현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이나 비언어적인 부분에다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죠. 수집된 자료는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주변 책에 대한 정보도 포함해야 된다. 자, 정리됐죠, 여러분? 다음 시간서부터 사전과 사정도구부터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들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시라고요. 그런데 해보니까 실천론 되게 쉽죠? 할 수 있습니다. 실천론 25점 중에서 25점 맞자고요. 알겠죠? 우리만큼 공부하시면 다 25점 맞을 수 있습니다. 함께 해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 행복한 모습으로 또 만나 뵐게요. 감사드립니다.